본격적으로 이제 본론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저는 이 책을 번역을 했고 사실은 저 멀리 영국에서는 이 사실을 모른 채 저자는 멀쩡하게 살아있습니다. 이분이 저자예요.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려야지 제가 예의일 것 같아서 크리스 스키너 씨이고 이 책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어떤 내용을 공유해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책에 있는 목차와는 상관없이 이 저자가 얘기하는 5가지 변혁의 포인트, 변곡점 5가지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순서대로 해보면 A, B, C, D, E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액세스 브랜치, 그다음에 일용품, 데이터 관리자로서의 은행, 그다음에 신경제 이렇게 5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포인트별로 변곡점별로 은행의 미래를 전략을 도모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뭔가 인사이트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액세스 포인트입니다. 이분은 이제 채널 접근 방식은 실패했고 멀티 채널이든 옴니 채널이든 거론하지 말라. 더 이상 채널 얘기는 듣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요즘 신문지상이나 각종 자료를 보면 유통업은 옴니 채널을 추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냐. 그럼 옴니 채널을 부정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동안 은행이 추구하던 지점에 근간을 둔 채널의 접근 방식이 뭔가 잘못됐고 그로 인해서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2장의 사진이 있는데요. 그죠? 흔히 보실 수 있는 창구예요. 그죠? 거래 중심, 행정 처리 중심의 창구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신한은행이라고 써 있네요. 그죠? 여기는 주민센터입니다. 동사무소가 은행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죠? 동사무소와 은행은 하고자 하는 목적하는 바가 다른데 같다라는 얘기는 왜 그럴까요? 거래 중심, 행정 처리 중심. 두 기관은 같은 포커스를 하고 있는 거죠. 거래가 중요하고 관리 절차가 중요한.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요즘 은행을 찾는 고객들은 그런 걸 원하시는 분보다는 다른 서비스를 원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변화가 없었을까? 예전에 300년도 더 전부터 시작됐지만 현대은행의 창구의 모습이 그때 영업점을 만들었습니다. 그 인프라 하에 기술이 발전해서 ATM이 등장하니까 ATM 그대로 꽂았고요. 그 다음에 콜센터가 생기니까 지점 기반으로 설비되어 있는데 콜센터가 설치가 된 거예요. 거기에 인터넷 뱅킹도 등장했고 모바일 뱅킹도 등장했는데 동일합니다. 인프라 똑같습니다. 여기 혹시 은행 프로젝트 해보신 분들이 계시면 잘 아시겠지만 인터넷에서 뭔가 구현할 때 지점하고 크게 다르게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속된 말로 그 나물의 그 밥, 좀 더 혁신적인 서비스는 나올 수가 없었던 거죠. 수익성 감소 때문에 지점들도 많이 줄고 자동화하고 그래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상태에서 자동화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냥 인원을 줄이는 효과밖에 없는 거예요. 자동화, 그야말로 자동화. 사람이 하던 일 중에 일부 안 했으니까 더 이상 사람은 필요 없다. 그러니까 배 밖으로 짐 버리는 일하고 똑같은 일인 거죠. 근데 배는 잠수함으로 바뀌지 않았잖아요. 그죠? 약간 딴 길로 빠져나가서 비유를 한번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전자책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책이 있고요. 디바이스, 모바일 디바이스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책에 전자책화 해가지고 싫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전자책 잘 안 팔린다는 얘기 있어요. 전자책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 안에 몇천 권씩 집어넣을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책도 안 사기도 하지만 전자책은 더 안 사요. 그럼 왜 그러지? 저렇게 좋은데 하나만 사면 그 안에 수천 권을 넣어놓고 다니고 수 있는데 아주 편리한데. 근데 한 번에 1000여 권의 책을 들고 다닐 일은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고객의 기준으로 봤을 때 부가가치가 없는 겁니다. 왜 종이책을 버려야 될지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잘하고 있는 아마존의 킨들을 보면 파퓰러 하이라이트라는 기능이 있는데 저 말고 다른 독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밑줄 긋은 거를 공유해가지고 제가 볼 수가 있어요. 저도 밑줄을 걸 수 있고 그걸 남들도 공유할 수 있는 거죠. 여기다 한 발짝 더 나가서 아이디어를 드리면 만약에 뭔가 의견이 있거나 노트가 있어서 그거를 기입할 수 있고 그걸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할 수 있다면 심지어 제가 보고 있는 책을 아주 유명한 사람이 보고선 메모한 내용을 제가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그게 전공책일 경우엔 교수님 메모까지 볼 수 있는 거고 공부 잘하는 학생의 메모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이책은 절대 해소할 수 없는 기능을 전자책이 갖고 있을 거니까 그거는 부가가치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금융에는 어떤 부가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까라는 걸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핀테크 얘기 나왔으니까 핀테크 업체 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폼프리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저희 그 나라 용어로 모기지라고 하고 우리 용어로는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적합한 표현일 텐데 어쨌든 자산을 담보로 대출받는 서비스에 여러 불편한 요소들이 있으니 본인들이 해결하겠다고 나선 업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어카운트 책이라는 솔루션인데 거기에다가 로그인을 해가지고 본인 정보를 등록하고 나면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의 자산 정보, 그다음에 어카운트 정보 모든 게 쫙 일목요연하게 조사가 돼서 그게 분석이 되고 대출을 내어주는 기관에 그 자료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일목요연하게 레포트를 딱 만들어가지고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은행 또는 대출기관은 그걸 보고선 판단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게 현실 세계에서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분은 엄청난 증빙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며칠 걸려가지고 은행에다 제출을 하고요. 받은 즉시 그 사람들은 그걸 다 심사를 해요. 심사를 하는데 그게 위조 서류인지 아닌지 그것도 봐야 돼요, 사실은. 근데 뭐 동시에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프로드 문제도 자동으로 해결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각종 서류 준비 필요 없게 됐고, 자동으로 대출 심사에 필요한 리포트를 산출해주고 이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겁니다. 실제로 반응은 아주 좋고 떠오르는 핀테크 업체 중에 하나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잔액이 모든 걸 말해주는 건 아닙니다. 이 어떤 회사가 얘기하고 있는 건데 두 회사가 비슷해요. 심플이라는 회사가 있고 모벤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제가 번역한 책에 나와 있는 예시 중에도 하나인데 이분들은 기존의 계좌에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100만 원을 자기가 쓸 수 있는 돈 1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적금도 해야 될 거고 어딘가에 카드 대금도 납입해야 될 것이고 뭐 어떤 경조사 비용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실제 잔액은 이런데 앞으로 나는 얼마를 쓸 건지에 대한 내용을 자동으로 산출을 해줍니다. 이분들이 계획을 다 써놨으니까. 그러고 나면 실제 쓸 수 있는 금액은 3,200불이 아니고 760불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옆에 모벤도 마찬가지. 그래서 지금 현재 잔액 상태가 사실 실제 잔액과 상관없이 그린인지 옐로우인지 레드인지 보여주고 지난달 대비해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저걸 누가 쓸까? 은행도 아닌데. 근데 시장에선 반응이 좋아가지고 많이 사용을 한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변곡점에 대해서 뭔가 인사이트를 찾으셨습니까? 부가가치라는 거,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걸 꼭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변곡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브랜치인데 사라지거나 또는 변하거나 지점이 많이 줄고 있잖아요. 그죠? 이 책에서 한 챕터를 할애해서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지만 지점은 지금 엄청나게 줄고 있다. 폐쇄되고 있다. 영국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영국은 2012년까지 5년간 557개의 지점이 폐점됐다고 합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작년 한 해 동안 268개의 영업점이 폐쇄됐습니다. 기간과 규모로 봤을 때 저희가 더 심한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반대로 스페인의 아주 유명한 은행인데 BBVA라는 은행은 2017년쯤이면 은행 지점을 거래하는 고객 비율은 5%밖에 안 된다. 걱정 안 해도 된다. 이게 추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한국시티은행의 데이터를 직접 가져왔어요. 이 2002년도의 데이터거든요. 지점이 거의 45% 육박하게 되고 인터넷, 모바일, 전화, CD, ATM 비슷하게 30% 밑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5년 바로 올해 1분기까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시죠. 지점 7%, 인터넷 모바일은 54%입니다. 2015년 1분기 7%입니다. 그럼 2017년 되면 저희도 5%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더 빨리도 될 것 같고요. 은행별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제가 재직 중인 시티은행의 예를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RBS라는 은행의
중역 중에 이런 분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자기 은행에서 제일 바쁜 지점은 패딩턴행 7시 15분 열차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 뱅킹이래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말을 멋있게 할 수가 있을까요? 어디서 배우는지. 궁금하신 게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럼 어떨까요? 우리는 언제 사람들이 많이 쓸까요? 언제 많이 쓸 것 같으세요? 본인의 경험을 비추어서 말씀하시는 아침에, 점심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미니 서베이를 하면 다 뭐 저녁 시간에 해서 저는 안 써요. 네, 지금 점심시간에 잠깐 해요. 아니면 퇴근 시간에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혹시 사장님 오셨으면 안 되는데 10시에서 11시, 2시에서 3시가 제일 많이 씁니다. 직장에서 가장 바쁜 시간 10시에서 11시, 2시에서 3시입니다. 가장 많이 쓰십니다. 아마 다른 은행도 비슷할 것 같아요. 다 뭐 같은 저희 시민들이니까. 그거는 뭐 사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점은 줄고 있고 지점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실제 고객들한테 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선호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뭐 전반적인 거는 좀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인 은행 거래는 한 27%, 그다음에 상담이 필요한 거는 한 47%, 계좌 개설, 그다음에 대출 신청 이런 것들은 61%가 영업정이 더 필요합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보시면은 당연하죠.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당연합니다. 그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계좌 개설하고 뭐 고객 상담 받게 돼 있잖아요. 영업점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은 불편하게 돼 있는 겁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고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지점이.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합니다. 어차피 지점은 줄고 있고 고객은 인터넷에 모바일에 굉장히 능한데 어떻게 하면 지점에서 비슷한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까. 이 시티은행의 스마트 브랜치 한 모델인데요. 보시면 영업점과 좀 다르게 생겼죠. 그래서 포스터라든가 브로셔 역할을 하는 미디어월이 있고, 그다음에 이건 워크벤치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고객이 스스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계좌 개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나라에 따라 좀 다르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직원 자리로 가야 되는데 저희 같이 금융실명제나 이런 게 심하지 않은 나라에서는 이 자리에서 바로 해결합니다. 직원이 이쪽으로 와서 굉장히 편리하겠죠. 뭐 비슷하게 뭐 폴란드의 은행은 뭐 이런 스마트 브랜치를 열기도 했는데 컨셉은 비슷합니다. 앞에 포스터 역할을 하는 미디어월이 있고 안에 들어가면 ATM 등이 있고 뭐 셀프 서비스 기기가 있습니다. 컨셉 모형도 뭐 마찬가지죠. 근데 이것도 과도기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계속 변화하고 있고 계속 진화하고 있으니까요. 빌 게이츠가 94년도에 무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은행이 아니고 사실은 그냥 서비스일 뿐이다 라고 얘기했고 지금 이 두 번째 변곡점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디지털 채널에 제발 포커스하지 말고 우리가 개발할 거는 채널에 기술을 집어넣는 게 아니고 서비스를 제대로 만드는 거다. 앞에서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한 거죠.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는 거다. 세 번째 변곡점은 데이터 관리자로서의 은행이에요. 이거 은행 금고 모양이죠. 은행 하면 생각나는 건 이제 돈을 관리하고 뭐 금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금고에. 그런 돈을 관리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모습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금전적 가치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물론 이러한 혁명이 그 금전적 가치를 만들어낸 건 아니고 그때쯤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를 한번 매칭을 해본 겁니다. 농경사회가 좀 발전했을 때 뭔가 교류가 필요하니까 물물 교환에 필요했던 거를 대체할 만한 동전이 많이 사용하게 됐을 거고 산업혁명이 시작되니까 그 거래량이 굉장히 많아졌으니 어음도 나왔을 거고 지폐도 나왔을 거고 수표도 나왔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서비스 혁명이 나오니까 가맹점들이 생기고 고객 관리를 해야 되니까 신용카드들이 등장을 했고요. 디지털 혁명 때는 드디어 이제 칩의 개념이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현금 안 쓰시고 그냥 데이터로만 거래를 하시잖아요. 인터넷 뱅킹도 하시고. 그런데 데이터로서 화폐를 얘기할 때 헷갈리면 안 되기 때문에 두 가지 개념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전자화폐와 가상화폐가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최근에 뭐 2010년도부터 등장하던 내용인데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증표된 정보, 이때는 전자화폐를 말하는 겁니다. 전자화폐, 가상화폐도 비슷한 거 아닌가요? 한번 차이를 보겠습니다.
중앙 집권으로 관리되고 국가가 책임지고 보증하는 것은 전자화폐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발행 주체가 없고 뭔가 통제되지 않기 때문에 공급이 불안정할 수도 있는 것은 가상화폐라고 합니다. 공급이 불안정하다가 아니고 공급이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통제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전자화폐는 우리나라의 K캐시, 가상화폐는 그 유명한 비트코인이 되는 겁니다. K캐시도 뭐 최근에 나온 거죠. 저 규정이 나온 거와 상관없이 아주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흐름을 보셨다시피 분명히 뭔가 현물에서 데이터로 가치가 이동을 하고 있고 은행이 그 가치를 지금 저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의 데이터로서의 가치가 등장을 했는데 사람들이 전자매체를 많이 쓰고 인터넷도 많이 쓰고 그다음에 기술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 모든 족적이 디지털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족적을 데이터로 모아서 잘 분석을 하면 그 패턴을 잘 분석하면 고객이 뭘 원하는지를 잘 알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겠죠. 그래서 이 고객이 뭘 요구하는지를 한 발짝 앞서서 알고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상황이니까 고객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가 된 겁니다. 아까 돈이 데이터인데 이번엔 고객 정보가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은행은 돈만 관리했었고 다시 데이터가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그 비중이 커지고 결국에는 돈도 안 써지게 되면 데이터밖에 남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은행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저도 은행원이지만 이런 데이터 관리하는 거는 사실 은행의 몫이라기보다는 더 전문적인 회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고객 정보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데이터라는 건 더 포괄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 뭐 했고 뭐 이런 등등. 그래서 이랬을 때 경쟁력을 가지려면 은행은 뭔가 이들 수준 또는 그걸 능가하는 데이터 관리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냐. 돈, 고객 정보 모든 걸 다 관리해야 되니까. 이게 세 번째 변곡점에서 얘기하는 주요 골자입니다.